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2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일본 청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으로 당연히 일본과는 국교가 단절됐겠죠. 하지만 국교가 재개됐던 건 앞서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광해군이 북방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쪽 변방은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에 새로운 막부를 세우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선지 문물 수용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선에게 국교 재개를 요청했던 겁니다. 결국 조선에서는 선조가 아직 집권하고 있을 때 사명대사 유정을 파견해서 조선인 포로들을 1,500여 명 정도 데리고 돌아옵니다. 사명대사를 그때는 이제 포로를 다시 데리고 온다 해서 포로 쇠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군 1년에 일본과 기유약조를 체결하고 부산포에 외관을 다시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조선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막부가 이렇게 교체되거나 할 때 조선의 사절 파견을 요청하게 되는데 19세기 초까지 약 200여 년간 12차례에 걸쳐서 통신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일본에 전파하는 문화 전파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일본과는 이제 조선 후기에는 영토 문제가 좀 약간 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난리는 아니고 소동이 있게 되는데,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자주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로 활동을 펼치자 포항 사람 안영복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제 일본 어민들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를 확인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잡혀서 갔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부러 가가지고 이제 우리 영토라는 것을 일본 정부로부터 확인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 울릉도와 독도는 계속해서 그 쇠한 정책에 따라 가지고 섬을 좀 비워두고 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19세기 말에 이제 고종 때 울릉도를 좀 다시 좀 개발하게 된다라고 해야겠죠. 개척하게 되면서 울릉도 개척단을 보내가지고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하는데 이주시키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독도를 돌섬 석도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와의 관계. 호란 이후에 이제 우리 항복을 했으니까 표면상으로는 4대 관계입니다. 사신도 왕래하고 교육도 활발히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청나라 오랑캐에게 패배했다는 수치심을 극복하고 청나라를 정벌하자, 북쪽에 있는 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북벌운동을 펼쳤던 임금은 청나라에 끌려갔던 왕자들 중에서 첫째 왕자였던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발달된 모습을 보고 청나라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 아담 샬과도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서양 물품도 수용하고 청나라를 배워서 더 강대국이 되자라는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둘째 복림대군은 청나라를 정벌해서 아버지가 치욕적으로 항복했던 인조가 치욕적으로 항복했던 그런 모습을 갚아주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소현세자가 의문사로 죽게 되면서 복림대군이 왕위를 잇게 되니 그분이 바로 효종이죠. 효종은 서인 송시열 등과 그 다음에 훈련대장 이완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발탁을 해가지고
군대도 기르고 성곽도 수리하고, 여기서의 군대는 주로 말 타는 기병과 총 쏘는 이제 총병이죠. 포수 이런 군대를 길러가지고 청나라 정벌을 준비하고 나름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세력은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청나라를 정복할 만큼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죠. 재정 부족으로 결국 효종이 죽자 북벌운동은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길러졌던 효종 때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길렀던 군대가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하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 이게 바로 나선 정벌입니다. 나선은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효종 때 이제 청나라 쪽으로 여긴 좀 지도랑 함께 그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다 그려볼까? 음, 얘가 지금 한국이죠? 한반도면 얘가 백두산이고요. 백두산이면 하얼빈이 한 이쯤 되겠네요. 하얼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송하강이죠. 송하강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영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안이 한 이쯤 되려나요?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목단강. 그리고 이 송하강과 만나는 강이 여기 이렇게 만나는 강이 여기가 흑룡강입니다. 예, 이렇게 흑룡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흑룡강이고 러시아 애들이 이제 이쪽으로 자꾸 오는 거죠. 오게 되니까 시베리아를 개척해서 계속 이쪽으로 연해주 방향으로 밀려오게 되니까 청나라가 이들과 이제 싸우는데 자꾸 안 되는 거야. 청나라 군대로 싸우는데 지니까 조선에게 군대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1차 100명의 군대를 그 병급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청나라 군대와 만나가지고 싸웠는데 러시아 군대하고 싸웠는데 우리 조선의 총병들이 굉장히 명사수들인 거예요. 포수들이 잘 싸우니까 여기서 한번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형님 나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또 싸워보려고 이제 러시아하고 싸웠는데 또 져버리니까 다시 조선에게 체면 좀 상하지만 조선에게 또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번에는 신유 장군에게 200명의 군대를 줘서 보내게 되는 거죠. 신유 장군은 청나라 군대하고 영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그들 말로는 닝안이겠네요. 닝안에서 만나가지고 가가지고 이곳에서 송화강과 흑룡강, 송화강과 흑룡강 그들 말로는 아무르강입니까? 만나게 되는 어라이무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스테파노프가 이끄는 러시아 군대 10여 척의 배를 타고 왔다는데 이들과 싸워가지고 무려 270여 명을 전사시켜버리고 적의 지휘관인 스테파노프까지 전사시킵니다. 청나라로서는 조선 포수들이 굉장히 싸움 잘한다는 걸 알고 오히려 못 가게 막는 상황까지 생기죠. 이게 바로 2차 나선정벌이었습니다. 이 나선정벌의 영웅이었던 신유 장군은 바로 그렇죠. 양목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우리 지역 이야기니까 신유 장군도 한번 하트. 이게 나선 정벌이고요. 그 다음 북학론. 청에 다녀온 사신들은 청나라가 더 이상 오랑캐 나라가 아니라 엄청 발전된 나라라는 걸 알게 되고 청을 배워서 적국 문물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주장을 제기하게 됩니다. 지워야겠네. 왜 안 지워지냐.
이러한 주장을 북쪽을 정벌하자가 아니라 북국을 배우자. 북국을 배우자는 북학론이라고 합니다. 북학론에도 초록 하트. 청나라와 영토 문제는 백두산 그 간도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도를 괜히 찍었네요. 17세기 말 국경 지역의 조선인들이 자꾸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냥도 하고 그 인삼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양쪽에서는 관리를 보내서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짓게 됩니다. 다시 괜히 지웠네 요거. 요건 아예 지워버려야겠다. 이게 지금 신유장군은 지울 수 없지. 그래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서쪽 국경은 압록강으로 한다. 이건 아무도 다 합의됐는데 동쪽 국경에 대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숭화강의 그 지류인 이제 뭐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 국경은 압록수라고 동쪽 국경은 토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토문이 어디냐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토문이 두만강을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두만강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조선은 토문은 이 송화강의 지류인 도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누구 땅이냐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간도 문제죠. 이 부분은 좀 일단 해요. 그래서 세운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다. 이거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시간이 부족하네요 또.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소현세자의 길과 복림대군 효종의 길, 여러분의 선택을 묻고 싶었는데요.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론의 입장과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의 입장, 소현세자와 효종, 여러분의 선택은? 오늘은 여기까지.